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중 취유부벽전기입니다. 홍서생이 부벽정에서 취하여 놀다. 평양은 고조선의 서울이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하고 난 후에 기자를 찾아가서 정치하는 방법을 물으니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큰 법을 일러주었다. 이에 무왕은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이곳의 명승지는 금수산, 봉황대, 능라도, 기린굴, 추남터 등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고적이며 영명사의 부벽정도 그 고적 중에 하나다. 천순 초년에 순경의 부잣집 아들로 홍서생이 있었는데 나이 젊고 얼굴이 잘생기고 풍도가 있었으며 글도 잘 지었다. 그는 한가위 날을 맞이하여 명주실을 사려고 친구들과 함께 평양장에 포백을 싣고 와서 강가에 배를 대어 놓았다. 성중에 이름 있는 기생들은 모두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그에게 추파를 던졌다. 이때 성중에 살던 친구인 이서생은 잔치를 베풀어 그를 환대해 주었다. 술이 취한 홍서생은 배로 돌아왔으나 밤은 서늘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옛날 당나라 시인 장계의 시 풍교야박이 생각나서 맑은 흥취를 견디지 못해 작은 배에 올라 달빛을 씻고 노를 저으면서 물을 따라 올라갔다. 흥취가 다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이윽고 부벽정 밑에 이르렀다. 홍서생은 뱃줄을 갈대숲에 메어두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앞을 바라보며 맑은 소리로 시를 읊었다. 이때 달빛은 바다처럼 넓게 비치고 물결은 흰 비단처럼 고운데 기러기는 물가의 모래밭에서 울고 학은 소나무 이슬에서 푸득거리니 기상이 서늘하여 마치 하늘 위에 옥황상제 궁궐에 오른 듯했다. 한편 옛 서울을 돌아다 보니 하얀 성곽위에는 연기가 끼어있고 외로운 성 밑에는 물결만 철썩일 뿐이었다. 고국이 망하고 보니 잡초만 우거졌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이에 그는 시를 읊었다. 부벽정 높이 올라 감개 깊어 시 읊으니 구슬픈 강물소리 애끓는 듯하구나. 임 계시던 궁궐에는 가을 풀만 쓸쓸한데 대동강 저 물결은 난빛보다 푸르구나. 한가위라 저 달빛은 고와도 고울시고 외로운 옛 성터는 볼수록 슬프구나. 찬 이슬 내렸으니 뜰에 초목 시들었네. 밝은 달 맑은 바람에 이 마음만 들뜨누나. 홍서생은 시를 다 읊고 난 후에 손바닥을 문지르며 술김에 춤을 추었다. 시를 읊을 때 한 구절이 끝나면 한 번씩 흐느껴 울었으므로
배전을 치고 퉁소를 불며 서로 화답한 것과 같은 즐거움은 없었으나 진심으로 느껴했으므로 깊은 구렁에 잠겨있는 용도 따라 춤출 것 같고 외딴 배에 홀로 있는 과부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이윽고 울기를 마치고 돌아오려 했을 때는 밤이 깊어 이미 삼경이었다. 이때 문득 발자국 소리가 서쪽부터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절의 스님이 시 읊는 소리를 듣고 너무 의아해서 찾아오는 것이려니 하고 앉아서 기다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타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두 사람의 시녀가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옥자루가 달린 불자를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비단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여인의 몸가짐은 엄숙했고 의복은 단정했으며 분명 귀족집 처녀 같았다. 홍서생은 뜰 아래로 내려가 담 틈에 비껴서서 그 여인의 동정을 살폈다. 그녀는 남쪽 난간에 기대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시를 읊는데 풍류와 몸가짐에 엄연히 순서가 있었다. 시녀가 비단 방석을 펴놓으니 여인은 얼굴빛을 고치고는 자리에 앉아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시를 읊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느냐? 나는 꽃과 달의 요정도 아니요 금 연꽃 위를 거니는 미희도 아니다. 진정 오늘 저녁엔 만리장공 넓은 하늘엔 구름이 없고 달은 높이 솟았겠다. 은하수는 맑고 개수나무의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고 배곡루는 차디찬 이 밤 한 잔 술에 한 수의 시로 조용한 심정을 유쾌히 풀어볼까 했는데 이런 좋은 밤을 어떻게 그저 보내겠는가? 홍서생은 그 말을 듣고는 한편 겁이 났지만 또한 기쁘기도 했다.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조그맣게 기침을 했다. 여인은 기침소리 나는 곳으로 시녀를 보내어 말했다. 저희 아씨께서 모시고 오라 하십니다. 홍서생은 조심스럽게 나아가 그에게 절하고 꿇어앉았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공손한 태도도 짓지 않고 말했다. 그대도 이리 올라오세요. 시녀가 낮은 병풍으로 앞을 가렸으므로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반만 볼 수 있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아까 그대가 읊은 시는 무엇을 뜻한 것이오? 내게 한번 들려주세요. 홍서생은 그 시를 빠짐없이 외워 들려주었다. 여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나와 함께 시를 논할만 하오. 곧 시녀를 시켜 술을 권하는데 차려놓은 음식이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시험삼아 씹어보아도 굳고 단단하여 먹을 수 없으며 술도 마실 수 없었다. 여인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속세의 선비가 어찌 선계의 단술이나 용고기포를 먹어보았겠소. 그녀는 시녀에게 말했다. 너는 빨리 신호사에 가서 절밥을 조금 얻어오너라. 시녀는 명령을 받고 가더니 잠시 후에 밥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반찬이 없었다. 여인은 또 시녀에게 말했다. 네가 주암에 가서 반찬을 좀 얻어오너라. 이윽고 시녀는 잉어전을 얻어왔다. 홍서생은 이를 먹었다. 그가 음식을 먹고 나니 여인은 벌써 홍서생의 시에 따라 그 뜻에 화답하기 위해 향기로운 종이에 시를 써서
시녀를 시켜 서생에게 전했다. 그 시는 이러했다. 부벽정 오늘 저녁 달빛도 더욱 밝네. 청아한 그대에게 감개가 일어난다. 푸른 나뭇빛은 푸른 일산처럼 펼쳐 있고 흐르는 저 강물은 비단 치마를 두른 듯 세월은 나는 새처럼 빨리도 지나갔고 세상은 자주 변해 유수처럼 흘러갔네. 옛 성을 바라보니 대동강이 여기 있네. 이 밤이 어찌 됐나. 밤은 이미 깊어졌고 담장 위에 걸린 달은 바야흐로 둥글구나. 그대는 지금부터 세속 인연 벗었으니 오늘 밤 나와 함께 한없이 즐겨보세. 홍서생이 시를 받아서 보고는 기뻐했으나 그녀가 돌아갈까 염려되어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했다. 죄송합니다만 귀대계 성씨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가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은 왕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이오. 내 선조 기자께서는 실로 이 땅의 왕이 되시자 예법과 정치제도를 한결같이 탕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셨고 8가지 금법으로서 백성을 가르쳤으므로 천년이나 문물이 크게 빛났었소. 나라의 운수가 갑자기 비색해지니 재환이 문득 닥쳐와 선국께서는 필부의 손에 패전하여 마침내 국가를 잃게 되었고 위만이 이 시기를 타서 그 왕위를 차지했으므로 조선의 왕업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소. 약질인 나는 이 어지러운 때를 당해 절개를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때 문득 한 신인이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더니 내 본디 이 나라의 시조인데 임금 자리를 누린 후 바닷속의 섬에 들어가서 신선이 된 지가 벌써 수천 년이나 되었다. 너는 나를 따라 하늘나라 궁궐에 올라가서 즐겁게 지내지 않겠느냐 하심으로 나는 기꺼이 응했소. 그분은 마침내 나를 이끌고 당신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가서 별당을 지어 살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삼신산의 불사약을 내리셨소. 그 약을 먹은 지 며칠이 지나자 문득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건장해지더니 날개가 나서 신선이 되는 듯했소. 산천은 옛날과 같은데 인물은 간 곳 없었고 밝은 달빛은 연진을 가려주고 찬 이슬은 대지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씻어놓았으므로 목경을 잠시 하직하고 아래로 내려와 조상의 무덤에 참배하고 부벽정 구경이나 하면서 회포를 풀어볼까 해서 이리로 왔소. 마침 글하는 선비를 만나고 보니 기쁘기도 하나 한편 부끄럽기도 하오. 더구나 감히 그대의 뛰어난 글에 노둔한 붓으로 회답했으니 시라고까지 할 수 없겠소만 그저 내 심정만 표현하였소. 상제의 명령이 엄하심으로 나는 이제 난세를 타고 돌아가려 하오. 다만 청아한 이야기를 다하지 못하고 보니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하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후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땅을 휘감더니 홍서생이 앉은 자리를 걷어갔다. 그리고 그 시도 앗아가 버렸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대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전하여 널리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서생은
멍멍이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었다. 홍서생은 난간에 기대서서 정신을 바로잡고는 그녀가 한 말을 모조리 기록했다. 그는 좋은 인연을 얻었으나 마음에 쌓여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것이 서운해서 조금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시를 읊었다. 양대에서 배우님 일장 충몽인가. 가시님 어느 해에 퉁소 불고 돌아오리. 대동강 푸른 물결 비록 무정하지만 님을 여인 저곳으로 슬피 울며 흘러가네. 시 읊기를 마치고 사방을 살펴보니 상간의 절에는 풍소소리가 들려오고 물가의 마을에서는 닭이 울었다. 달은 성 서쪽에 기울어 있고 샛별만 반짝이고 있는데 다만 뜰 아래서는 쥐소리가, 자리 옆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홍서생은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으며 경건해지며 두렵기도 해서 심정이 비통해져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배로 돌아갔으나 우울하고 답답했으므로 다시 객소로 가지 않고 배를 저어 전에 대었던 물가로 갔더니 그 친구들은 다투어 물었다.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왔는가? 홍서생은 속여 말했다. 어젯밤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따라 장경문 밖 조천석가에까지 가서 좋은 물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마침 날씨가 서늘해서 물이 차가워 붕어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 유감스럽기 짝이 없네. 친구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후 홍서생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해 병을 얻어 쇠약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으나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언어에 두서가 없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지 오래되었으나 조금도 낫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 옅은 화장을 한 아름다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홍서생에게 말했다. 저희 아가씨께서 선비님을 상제께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선비님의 재주를 사랑하시어 견우석 막하에 예속시켜 속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상제의 명령이오니 사피할 수가 없습니다. 홍서생이 놀라 깨니 꿈이었다. 집안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 몸을 깨끗이 목욕시켜 옷을 갈아입게 하고는 향을 태우고 땅을 소재한 후 자리를 뜰에 펴게 했다. 그는 턱을 괴고 잠깐 누워있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 이날은 9월 보름이었다. 그의 시체를 빈소에 안치한 지 3, 4일이 지나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신선을 만나 그의 넋이 신선이 되었기 때문이라 했다.